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 한양에서 남쪽으로 사흘길을 내려가면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고을이 하나 있었지요. 그 고을의 이름은 청송이었습니다. 맑은 시내가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고 소나무 숲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었지요. 봄이면 복숭아꽃이 온 마을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산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을에는 황금빛 벼이삭이 바람에 일렁이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지요. 겉으로 보기엔 참으로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농부들은 밭을 갈고 아낙네들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아이들은 골목을 뛰어다니며 제잘거렸고 노인들은 정자에 모여 장기를 두었지요. 그러나 높은 기와집 담장 너머에선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청송의 사대부 가문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권력을 탐했습니다. 누가 수령과 더 가까운지, 누가 한양의 권세가와 연을 맺었는지, 그런 것들이 목숨을 좌우하는 시대였지요. 특히 이 고을에는 세 개의 큰 가문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군수를 배출한 박씨 가문, 한양에 진출한 인물이 많은 이씨 가문, 그리고 토지가 가장 넓은 김씨 가문이었지요. 세 가문은 겉으로는 서로 예를 갖추었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식이 곧 힘이었고 침묵이 곧 목숨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아는 자는 위험했고 너무 많이 말하는 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운 것이 있어도 입을 다물었고 본 것이 있어도 못 본 척했지요. 그 고을 끝자락 성벽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곳에 기울어진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의 이형은 군데군데 헤어져 있었고 담장은 무너져 내렸으며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지요. 그곳에 윤서연이라는 처자가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집안은 원래 중인 신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윤참봉은 한양의 관상감에서 천문을 관측하는 일을 하셨지요. 비록 양반은 아니었지만 학식이 깊었고 나라에서 녹을 받는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 아버지가 영모의 누명을 쓰고 옥사하시면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관아에서 집을 빼앗아 갔고 친척들은 연을 끊었으며 하인들은 모두 달아났지요. 어머니는 어린 서연을 데리고 이 고을로 도망쳐 왔고 그렇게 10년 넘게 숨어 살았습니다. 서연은 올해 21살이었습니다. 시집갈 나이를 한참 넘긴 노처녀였지요. 얼굴은 수수했습니다. 미인도 추녀도 아닌 그저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묘한 구석이 있었지요.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듯 보였지만 문득 고개를 들면 그 눈빛만큼은 유독 깊고 맑았습니다. 서연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아니,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야 옳았지요. 서연아, 이 물을 얼마에 팔면 되겠느냐? 장에 나가면 채소 장수 영감이 물었지만 서연은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어이 윤서방 딸, 내 어미가 많이 편찮으시다며 약은 지어드렸느냐? 마을 아낙네들이 물어도 서연은 우물쭈물할 뿐 제대로 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을 더듬고 시선을 피하고 손을 비비적거리는 모습은 영락없는 바보였습니다. 게다가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모습이
마치 세상이 무섭기라도 한 듯 했지요. 저 계집아이 반쯤 모자란 게 아닌가. 아무래도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 같아. 말을 제대로 못하잖아. 그러게 말이야. 아비가 역적으로 죽어서 충격을 받은 게 아닐까?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 저런 계집을 누가 데려가려 하겠어?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그렇게 수군댔습니다. 서연이 물을 길어가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차기도 했지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인 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얼마나 또렷한지를, 그 입술이 얼마나 굳게 다물어져 있는지를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병든 어머니에게 죽을 떠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네, 어머니. 너는 정말 총명한 아이란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러셨지. 서연이는 하늘이 내린 지혜를 가진 아이라고. 그런데 이 어미가 너를 바보로 만들어버렸구나. 괜찮습니다, 어머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밖에서 보이던 어눌함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바보로 사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느냐?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서연은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은 늘 답답했습니다. 아버지께 배운 그 많은 지식들을, 밤하늘의 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지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병이 더욱 깊어졌고 약값을 마련하는 것조차 버거워졌지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고을 수령이 직접 서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관복을 입은 수령 뒤로 아전들이 따라왔고 서연의 초라한 집 앞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윤서방 집안이 여기 맞는가? 수령은 50줄의 사내였습니다. 얼굴은 둥글고 살이 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지요. 그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나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소인입니다. 허허, 윤 참봉의 따님이 이렇게 컸구려. 어디 얼굴 좀 보자. 수령이 서연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연은 눈을 내리깔고 몸을 떨었지요. 겁에 질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대로 괜찮군. 나이가 좀 있긴 해도 말이야. 수령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네. 자네 딸에게 혼처를 구해왔어.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어머니였지요. 수령님, 저희 같은 집안에 무슨. 허허, 그간 고생이 많았지. 역적의 가족이라고 다들 손가락질했을 텐데 말이야. 하지만 내가 보기엔 윤 참봉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 같더군. 수령의 말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말이네, 자네 딸을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내주려고 하네. 신랑감은 김도윤이라는 사내일세. 김도윤이라면 김진사 댁에? 그렇네. 김진사 댁의 서자이긴 하지만 학문도 좀 하고 사람됨도 괜찮다네. 나이도 28부로 자네 딸과 비슷하고 말이야. 수령은 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내 마당에 던졌습니다. 이걸로 약이나 지어 드시게. 혼례는 한 달 뒤에 치르도록 하지. 혼수는 신랑 측에서 준비할 테니 걱정 말고. 하지만 뭐가 걱정인가? 자네 딸 나이가 벌써 21가 아닌가. 이 나이에 시집도 못 간 처녀를 누가 거두어 주겠나?
게다가 역적의 딸이 아닌가 말이야. 수령의 말은 호의를 베푸는 듯 했지만 어딘가 강압적이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을 걸세. 아, 그리고 혼례를 올리면 자네 집안의 전과도 좀 묻어줄 수 있을 거야. 어떤가, 좋지 않은가? 수령은 대답도 듣지 않고 휙 돌아서 나갔습니다. 서연과 어머니는 마당에 떨어진 은자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지요. 그날 밤 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이 혼인은 뭔가 수상하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령이 우리 같은 집안에 혼처를 주선할 리가 없어.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게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거절하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혼인을 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까지 바보로 살아남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한편 김진사 댁에서는 소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도윤이를 역적의 딸과 혼인시킨다고? 김도윤의 계모가 발끈했습니다. 그녀는 본처의 자리를 차지한 뒤부터 줄곧 도윤을 견제해왔지요. 서자라는 이유로 집안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를 썼습니다. 수령께서 직접 정해주신 혼처입니다. 거역할 수 없습니다. 도윤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역적의 딸이라니 우리 집안의 체면이 말이 아니잖느냐. 체면은 무슨 체면입니까? 저는 어차피 서자 아닙니까? 도윤의 눈빛에는 냉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28의 나이에도 장가를 가지 못한 것은 계모가 방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혼처가 들어와도 계모가 온갖 트집을 잡아 무산시켰지요. 수령님께서 정해주신 혼처라니 오히려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윤은 비꼬듯 말했습니다. 계모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했지만 수령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은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역적의 딸이라. 나 같은 서자에게 딱 어울리는 신부로군.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랑도 기대도 없는 혼인이었습니다. 그저 형식일 뿐이었지요. 어차피 바보라며. 그럼 더 좋지. 나를 방해하지도 견제하지도 않을 테니. 도윤은 차가운 눈으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혼인이 사랑도 인정도 아닌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혼례를 사흘 앞둔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낡은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약을 먹고 잠이 들었고 방 안에는 서연과 촛불만이 남아 있었지요. 서연은 품속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건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상한 그림들이 가득했지요. 점들이 찍혀 있고 그 점들이 선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별자리였습니다. 북두칠성, 삼태성, 28수. 하늘의 모든 별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지요. 서연은 새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먹을 갈아 붓에 묻혔습니다. 손놀림은 느렸지만 그 궤적은 정확했습니다. 먼저 북쪽 하늘의 북극성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북두칠성의 7별을 차례로 찍어 나갔지요. 천기성, 천선성, 천기성, 천권성, 옥형성, 계양성, 요강성. 서연의 손이 멈추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동쪽의 청룡, 서쪽의 백호, 남쪽의 주작,
북쪽의 현무, 사방의 별자리가 종이 위에 펼쳐졌습니다. 서연아, 뭘 그리고 있느냐? 문득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기운에 잠깐 깨신 모양이었지요. 서연은 황급히 종이를 접으며 바보 같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히히히. 그냥 놀고 있어요. 밤이 깊었구나. 어서 자거라. 네, 어머니. 어머니가 다시 눈을 감자 서연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북두의 6째 별이 흔들리고 달은 붉은 기운을 머금었습니다. 이는 서연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피의 조짐입니다. 그녀는 종이를 다시 접어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구름 사이로 보이는 달은 정말로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김진사 댁의 사랑채에서는 도윤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아닙니까? 오랫동안 도윤을 따라다니던 늙은 하인 복돌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네. 어차피 사흘 뒤면 장가를 가는데 술이나 실컷 마셔야지. 도윤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혼례를 앞두고 기쁜 일 아닙니까? 기쁘다고 역적의 딸과 혼인하는 게. 도윤은 피식 웃었습니다. 복돌아, 너는 그 처자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느냐? 윤서연 아가씨 말씀이십니까? 마을 사람들 말로는 조금 모자란다고 하더이다. 모자란다. 도윤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오히려 다행이지. 바보 아내라면 내 일에 간섭하지도 않을 테고 계모도 경계하지 않을 테니까. 도련님, 내일 그 처자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게. 정말로 바보가 맞는지 아니면 무슨 꾀가 있는지 말이야. 알겠나이다. 복돌이가 물러나고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지요. 달은 유독 붉게 보였습니다. 이상하군. 달이 왜 저렇지? 도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이내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달이 다가올 운명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다음 날 복돌이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서연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윤서연? 아, 그 바보 처자 말이야?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 뭘 물어봐도 우물쭈물하기만 하고. 한 번은 장에서 물건을 사는데 돈 계산을 못해서 한참을 헤매더라고. 불쌍한 것. 아비가 역적으로 죽어서 충격을 받은 게 아닐까? 사람들은 하나같이 서연을 바보라고 했습니다. 복돌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진사 댁으로 돌아왔지요. 도련님, 마을 사람들 말로는 정말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 같사옵니다. 그래. 도윤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문제 없겠군. 바보 아내라면 나를 괴롭히지도 않을 테니. 그러나 도윤도 복돌이도 마을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연이 매일 밤 별을 관측하며 하늘의 비밀을 읽고 있다는 것을, 그 바보 같은 모습이 살아남기 위한 가면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혼례를 이틀 앞둔 밤 서연은 또다시 별을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세밀하게, 더욱 정확하게 그렸지요. 내일 해가 뜨면 혈광이 일어납니다. 관아의 창고에서. 서연은 그림을 접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바보 각시의 말을.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면을 쓸 준비를 했지요. 세상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차라리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았습니다. 드디어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서연의 초라한 집 앞에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붉은 천으로 장식된 가마였지만 화려하지는 않았지요. 신랑 측에서 보낸 것이지만 최소한의 예만 갖춘 정도였습니다. 각시, 이제 가셔야지요. 마을의 늙은 할멈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붉은 족두리를 쓰고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옷은 오래되어 빛이 바랬지만 그래도 정갈하게 다려져 있었지요. 어머니, 괜찮다 서연아. 가거라. 병상에 누운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서연을 쓰다듬었습니다. 바보처럼 굴어야 한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서연은 어머니의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가마에 올랐지요. 가마 문이 닫히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눈물을 닦고 바보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바보 각시입니다. 가마가 김진사댁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는 혼례를 위한 상이 차려져 있었고 몇몇 타인들과 친척들만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성대한 잔치는 아니었지요. 도유는 사모관대를 갖춰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무표정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의례적으로 치르는 혼례일 뿐이었습니다. 신랑 신부 서로 맞절하시오. 혼례를 주관하는 늙은 훈장이 외쳤습니다. 서연과 도유는 마주보며 절을 했지요.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바로. 도유는 족두리 아래로 보이는 서연의 얼굴을 힐끗 보았습니다. 수수한 얼굴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처자였지요. 혼례는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술석 잔을 나누고 밤과 대추를 맞추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하객들은 술 몇 잔 마시고 돌아갔고 해가 지자 신방에는 도윤과 서연만 남게 되었습니다. 붉은 촛불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병풍에는 모란꽃과 나비가 그려져 있었고 상 위에는 합판주가 놓여 있었지요. 도윤은 서연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시오. 도윤의 명에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이름이 무엇이라 했지? 서연이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도유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소문대로로군. 나이는 21입니다. 글은 아는가? 서연은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지요. 모르옵니다. 그림만 조금. 그림? 네. 그냥. 낙서 같은. 서연의 대답은 어눌했습니다. 말을 더듬고 시선을 피하고 손을 비비적거렸지요. 영락없는 바보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유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로 바보구나. 이 정도면 아무 문제도 없겠어. 나를 방해하지도 견제하지도 않을 테니. 도유는 합판주를 들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자, 이걸 마시시오. 혼례의 예를 마쳐야지.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떨다가 술이 옷자락에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괜찮소. 천천히 하시오.
도윤은 세 잔의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서연은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잔을 들었지만 또다시 손이 떨려 술이 넘쳤지요. 제가 죄송합니다. 손이 자꾸 됐소. 그냥 내려놓으시오. 도윤은 피식 웃으며 자신의 술만 마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벽을 바라보았지요. 참으로 한심한 여자로군. 하지만 이게 나한테는 오히려 좋아. 바보 아내라면 내 일에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도윤은 등을 돌린 채 누웠습니다. 첫날 밤이지만 그는 서연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아내일 뿐이었으니까요. 불 끄고 자시오. 네, 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촛불을 껐습니다. 방 안이 어둠에 잠겼지요. 도윤의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들렸습니다.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낮에 보이던 불안하고 흔들리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눈은 또렷했고 냉정했으며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지요. 서연은 창문 틈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북두칠성이 평소와 다른 위치에 걸려 있었고, 달은 여전히 붉은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내일 해시가 되기 전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말이지요. 도윤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여인은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첫날 밤을 보내며 그는 확신했습니다. 서연은 정말로 바보였고 무해한 존재였습니다. 계모가 심어놓은 첩자도 아니고 수령이 보낸 간첩도 아니었지요. 도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었습니다. 김진사 댁의 서자로 태어난 그는 평생 계모와 이복 동생들의 견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늘 경계하며 살아야 했지요. 바보 아내라면 오히려 다행이다. 나를 배신할 일도 없고 집안의 비밀을 캐낼 일도 없을 테니까. 해가 뜨자 서연은 부엌으로 나가 아침 진지를 준비했습니다. 손놀림은 서툴렀고 불 조절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국은 싱겁고 밥은 설익었지요. 이게 무슨 밥이냐? 계모가 상을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시집 와서 밥도 제대로 못 짓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서연은 당황하며 손을 비비적거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요. 쯧쯧. 바보를 며느리로 들였으니 이럴 줄 알았어야지. 계모는 혀를 차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계모조차 저 여자를 무시하는군. 좋아, 이렇게 되면 나를 건드릴 일도 없겠지. 도윤은 서연을 불렀습니다. 부인. 네. 괜찮소. 천천히 익숙해지면 되니까. 계모님 말씀은 신경 쓰지 마시오. 도윤의 말은 다정해 보였지만 그 속내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서연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었지요. 고맙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지요. 도윤은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그에게는 할 일이 많았습니다. 고을의 이방과 만나 장부를 확인해야 했고 수령을 만나 인사도 드려야 했지요.
이 혼인으로 수령과의 관계도 돈독해졌으니 이제 벼슬길에 오를 기회를 노려야 해. 도윤은 그렇게 생각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서연은 방 안에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서연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바보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눈빛은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서방님,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를 바보라고 믿으시는군요. 좋습니다. 그게 더 안전하니까요. 그녀는 품속에서 어젯밤 그린 별자리 그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늘의 메시지를 확인했지요. 오늘 해시 관아의 창고에서 피가 흐를 것입니다. 문제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릴 것인가입니다. 바보 각 씨가 갑자기 예언을 한다면 의심을 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었지요. 마녀로 몰리거나 역적의 딸이라고 다시 공격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습니다. 억울하게. 서연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지요. 하늘의 뜻을 아는 자는 그것을 나눌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세상은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이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 서연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하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점심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 네. 지금 갑니다. 서연은 황급히 그림을 숨기고 다시 바보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지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지켜보기로, 예언이 맞는지 확인하기로, 그리고 만약 정말로 사람이 죽는다면 그때 도윤에게 진실을 밝히기로 말이지요. 서방님이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다음번에는 사람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연은 그렇게 생각하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서툰 솜씨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바보 각시의 가면을 쓴 채로 말입니다. 해가 기울고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관아에 다녀온 뒤 피곤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지요. 서방님, 무슨 일이라도?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며 방에 들어앉았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죽었다더군.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람이요? 오늘 낮에 곡식 창고지기가 칼에 찔려 죽었다고 하네. 누군가 곡식을 훔치다가 들켜서 죽인 모양이야. 도윤은 상을 받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해시쯤 되었을 거라더군. 수령께서 발칵 뒤집혀서 난리도 아니었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예언이 정확히 들어맞았기 때문이지요. 해시, 관아의 창고, 피, 모든 것이 별자리가 말해준 그대로였습니다. 부인, 왜 그러시오? 얼굴이 하얗소. 아니, 무서워서. 서연은 황급히 바보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럴 만도 하지. 신혼 이틀째에 이런 흉흉한 소식을 들으니 말이야. 저녁을 먹고 난 뒤 도윤은 책을 읽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독이 쌓였는지 금방 깊은 잠에 빠졌지요. 서연은 도윤 옆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예언이 들어맞았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틀리지 않았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창문 틈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한밤중이 되자 북두칠성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여섯째 별인 계양성이 평소보다 흐릿했고, 일곱째 별인 요광성은 너무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달도 여전히 붉은 기운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인가? 서연은 더욱 자세히 하늘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지요. 오늘의 죽음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큰 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서방님,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지요. 지금 말해야 할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까?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만약 지금 깨워서 예언을 말한다면 도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보인 줄 알았던 아내가 갑자기 천문을 안다고 말한다면 미쳤다고 생각하거나 마녀로 몰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기다린다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로 도윤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말이지요. 서방님, 이번에는 좀 더 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도윤이 뒤척였지만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서연이 도윤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도윤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지요. 뭐야? 무슨 일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할 말이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에 들었던 것과 달랐습니다. 어눌함도 떨림도 없었습니다. 그저 또렷하고 단호했지요. 도윤은 눈을 비비며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이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달라 보였지요. 지금 누가? 저입니다, 서방님. 서연은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밤 별이 어긋났습니다. 도윤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것은 낮에 보았던 그 바보 각시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또렷하고 너무나 차분한 목소리였지요. 당신이 서연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왜?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고 도윤은 그제야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바보 같은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깊었고 인매는 단호했으며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지요. 저는 낮에는 바보였지만 밤에는 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무슨 소리를. 도윤은 재빨리 베갯모에 감춰둔 칼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늘 만약을 대비해 칼을 숨겨두고 잤습니다. 계모나 이복 동생들이 언제 자객을 보낼지 모르니까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낮에 본 그 여인이 아니지? 칼끝이 서연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을 이어갔지요. 저는 윤서연입니다. 서방님의 아내이고 낮에는 바보 행세를 하는 여인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진실을 봅니다. 하늘이 말해주는 진실을 말이지요. 서연은 도윤을 돌아보았습니다. 북두칠성의 제육성이 서쪽으로 기울었고 달은 혈기를 머금었습니다. 이는 피를 부르는 조짐이옵니다. 무슨 헛소리를. 오늘 해시의 관아의 곡식 창고에서 피가 흘렀다는 것을
서방님도 들으셨지요?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사흘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별이 그렇게 말해주었으니까요. 서연은 품속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도윤 앞에 펼쳐 보였지요. 별자리 그림이었습니다. 이것이 사흘 전 밤하늘의 모습입니다. 북두칠성의 6째 별이 흔들리고 달은 붉었으며 화성이 동쪽에서 떠올랐습니다. 이는 관아에서 피가 흐를 징조였지요. 도윤은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었고 선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바보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저는 천문을 압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알려지면 죽을 것이기에 바보인 척 해왔습니다. 서연은 다시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별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더 큰 피가 흐를 것입니다. 언제?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모레입니다. 모레 자시가 되면 관아에 불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수령의 집까지 번질 것입니다. 뭐라고? 만약 제 말이 틀리다면. 서연은 도윤의 칼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손에 죽어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하오나 제 말이 맞는다면. 서연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도윤의 손에 든 칼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레까지 기다리겠소.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내려놓았지요. 만약 당신 말이 틀린다면 당신을 수령에게 고발하겠소. 마녀로 말이오. 알겠습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웠지요. 도윤도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이미 잠든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지요. 그녀가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 여전히 창밖의 별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대체 이 여인은 누구인가? 도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인지 호기심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서연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서연은 다시 바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밥을 짓다가 물을 너무 많이 부어주기 되게 만들었고 계모 앞에서는 또다시 말을 더듬었지요. 이런 멍청한 것, 밥도 제대로 못 짓고. 계모가 소리쳤지만 서연은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본 것이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서연은 밤과 낮이 다른 사람인 것일까요? 서방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눌했고 어젯밤의 또렷함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복돌이를 불렀습니다. 복돌아, 관아에 다녀오너라.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곡식 창고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오너라. 죽은 사람은 누구였고 왜 죽었는지, 그리고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관아에 이상한 징조는 없는지도 살펴보고 오너라. 징조라고 하시면 그냥 뭔가 이상한 일이 있는지 말이다. 복돌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관아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지요.
만약 서연의 말이 맞는다면 모레 자시에 불이 난다고 했지. 그럼 오늘 밤과 내일 밤을 지켜봐야 해. 그는 결심했습니다. 서연을 시험해 보기로 만약 정말로 예언이 맞는다면 그때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복돌이가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도련님, 관아가 요즘 수상합니다. 어떻게? 죽은 창고지기가 사실은 억울하게 죽었다는 소문이 돕니다. 곡식을 훔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횡령을 알고 있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구의 횡령?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수령과 가까운 아전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소문입니다. 그래. 그럼 관아 분위기는 어떠하더냐?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수령께서 범인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아전들은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의 말대로 오늘의 죽음은 시작일 뿐인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도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든 척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지켜보기로 했지요.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다가가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도윤은 눈을 살짝 뜨고 서연을 관찰했습니다. 서연의 뒷모습은 낮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세가 꼿꼿했고 움직임에 망설임이 없었지요. 서연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화성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수성도 자리를 바꾸고 도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서연은 정말로 별을 읽고 있었습니다. 내일 밤입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도윤은 일부러 관아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도 평온했지요. 역시 헛소리였나? 도윤은 안도하면서도 묘하게 실망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자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도윤은 잠들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일어나 앉아 하늘을 보고 있었지요. 곧입니다.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뭐가? 불이 날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먼 곳에서 외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지요. 관아 쪽에서 붉은 불빛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관아에 불이 났다. 어서 물을 떠오너라. 수령댁도 위험하다.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나가고 종들이 물을 길어 날랐지요. 도윤은 멍하니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예언이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자시, 관아의 불 모든 것이 그녀가 말한 그대로였지요. 가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서방님은 김진사 댁의 어른이십니다. 마을에 불이 났으니 나서셔야지요. 도윤은 서연을 돌아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서연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당신은 대체 저는 그저 하늘의 뜻을 읽을 뿐입니다. 어서 가십시오. 도윤은 옷을 걸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지요. 예언이 맞았어. 정확하게, 완벽하게. 관아에 도착하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문서고에서 불이 났고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부었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았지요. 수령댁으로 번지고 있다. 어서 막아야 한다. 도윤도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한식경이 지나서야 불이 겨우 잡혔습니다. 문서고는 거의 다 타버렸고 수령댁의 담장 일부도 그을렸지요. 도대체 왜 불이 났단 말인가? 수령이 소리쳤습니다. 아전들을 조사하라. 누가 불을 질렀는지 찾아내라. 아전들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지요. 수령님, 창고지기를 죽인 범인이 불을 지른 것 같습니다. 뭐라고? 창고지기가 아전의 횡령 증거를 문서고에 숨겨놓았다고 합니다. 그 문서를 태우기 위해 방화를 한 것 같습니다. 수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도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불이 난다는 것만 예견했던 것일까요?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온몸이 그을음 범벅이었습니다. 서연이 물을 데워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는 다시 또렷했습니다. 도윤은 서연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지요. 당신 말이 맞았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소? 별이 말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하늘의 별을 읽는 법을, 별의 움직임으로 세상의 변화를 아는 법을 말이지요. 그것은 금지된 학문이요. 그래서 숨겼습니다. 바보인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안다면 죽을 것입니다. 마녀로 몰리거나 영모로 몰리거나. 그런데 왜 나한테 말했소?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서방님이라면 이해해 주실 것 같아서요. 도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지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 눈을 말이지요. 나를 믿는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소. 당신의 비밀을 지켜주겠소. 서연의 눈에 안도가 스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소. 무엇입니까? 낮에는 계속 바보로 지내시오.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그리고 밤에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밤에는 나를 도와주시오. 당신의 지혜로 말이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비밀스러운 동맹이 맺어졌습니다. 낮에는 무능한 서자와 바보 각시였지만 밤에는 야심가와 예언자가 되는 기묘한 관계가 시작된 것이지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서연의 도움으로 고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미리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 별을 보고 예측하면 도윤이 그것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했지요. 이번 달에 큰 비가 올 것입니다. 3일 뒤부터 시작해 닷새간 이어질 것입니다. 서연의 예언대로 도윤은 미리 제방을 점검하고 보강했습니다. 큰 비가 쏟아졌지만 마을에는 피해가 없었지요. 수령댁의 곳간에서 도둑이 들 것입니다. 금음날 밤에 말이지요. 도윤은 수령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미리 복병을 숨겨두었습니다. 과연 도둑이 나타났고 잡을 수 있었지요.
동쪽 마을에 전염병이 돌 징조가 보입니다. 우물물을 조심해야 합니다. 도윤의 조언대로 우물을 청소하고 새로 파자 전염병은 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도윤의 지혜를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은 정말 영특하시군. 어떻게 매번 일을 미리 아실까? 복이 들어오셨나 봐. 장가든 뒤로 완전히 달라지셨어. 도윤의 위상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계모도 더는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수령도 그를 신임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눈치 빠른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을 수령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령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김서방, 요즘 자네 참 대단하더군. 수령의 목소리에는 칭찬보다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수령님. 아니야, 정말 대단해. 비가 올 것을 미리 알고 도둑이 들 것을 예측하고 전염병까지 막았으니 말이야. 수령은 술잔을 기울이며 도윤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어떻게 그런 걸 다 알 수 있지? 혹시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가? 도윤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책? 허허, 책에 비가 올 날이 적혀 있나? 도둑이 들 시간이 적혀 있나? 수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김서방, 솔직히 말해보게. 혹시 자네 부인이 뭔가 특별한 재주가 있는 건 아닌가?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부인이라고 하시면 윤서연 말일세. 윤참봉의 딸. 수령은 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윤참봉. 자네도 알겠지만 그분은 관상감에서 천문을 보시던 분이었네. 10여 년 전 영모 혐의로 돌아가셨지만 말이야. 그건 그 집안에 대해 좀 더 알아봤네. 윤참봉은 천문학에 능통하셨고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군. 수령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재능이 딸에게 전해지지 않았을까? 부인은 글도 모르는 바보입니다. 도윤이 급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들 말하지. 마을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알고 있고. 수령은 술을 마시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장가든 뒤로 갑자기 영특해졌다는 게 우연일까? 그것도 딱 윤서연과 혼인한 뒤부터 말이야.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자네에게 그 처자를 시집 보냈는지 아나? 수령의 질문에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역적의 딸과 서자, 딱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네. 수령은 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네. 윤서연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야. 하지만 혼자서는 그녀를 끌어낼 수 없었지. 역적의 딸을 함부로 건드렸다간 괜한 소문만 날 테니까.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자네를 이용한 거야. 혼인을 시켜주면 그녀가 안심하고 비밀을 털어놓을 줄 알았지. 그리고 역시나 수령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자네의 최근 행보를 보면 분명 그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게 틀림없어.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혹시 처음부터 이것이 목적이었습니까? 그렇다네. 수령은 태연하게 인정했습니다. 윤참봉이 남긴 천문서, 그 안에는 앞으로 10년간 조정에서 일어날 일들이 예측되어 있다는 소문을 들었네. 만약 그것을 손에 넣는다면 수령의 눈에 탐욕이 어렸습니다. 나는 한양으로 올라갈 수 있어.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지. 그래서 저와 부인을 이용하신 겁니까? 이용? 허허, 그런 나쁜 말을 쓰지 말게. 서로 도와주는 거지. 수령은 도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자네도 나쁠 것 없어. 나를 도와주면 자네도 벼슬길에 오를 수 있네. 서자라는 신분도 벗어날 수 있고, 만약 거절한다면 수령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거절, 자네가. 김서방, 자네 입장을 생각해보게. 자네 부인은 역적의 딸이고 금지된 학문을 익힌 자야.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당장 잡혀갈 수 있네. 수령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도 공범이지. 영모의 지식을 이용했으니 말이야. 가문도 목숨도 모두 끝이라고. 도윤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서연도 처음부터 수령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것이었습니다. 혼인 자체가 덫이었고 자신은 그 덫에 걸려든 것이지요. 어떻게 하겠나? 수령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네. 수령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자네 부인을 데려오게. 직접 만나봐야겠어. 도윤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령이 나간 뒤 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는 주먹으로 상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함정에 빠져버린 것이니까요.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낮에도 또렷했습니다. 이미 위기를 감지한 것 같았지요. 부인. 도윤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위험합니다. 도윤은 서연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굳게 닫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한 뒤에야 입을 열었지요. 수령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은 차분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부인의 능력을, 천문을 읽는 재주를 손에 넣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서연의 대답에 도윤은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았다고요? 혼인을 주선받았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령 같은 분이 역적의 딸에게 혼처를 주선해 줄 리 없으니까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만 어떤 목적인지는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야 분명해졌군요. 그런데도 진실을 말했단 말입니까? 나에게. 그랬습니다. 왜입니까? 서연은 도윤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살 수 없었지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선택했단 말이오? 아닙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서방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차이가 있지요.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바보로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혼자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누군가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서방님은,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찌하겠소? 수령이 내일 당신을 데려오라고 했소.
직접 만나겠다고 말이오. 가야겠지요. 하지만 그러면 피할 수 없습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령은 이미 의심하고 있습니다. 거절하면 오히려 확신을 줄 뿐이지요. 차라리 가서 확인시켜주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시켜준다고요? 제가 바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서연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낮에 보신 제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말을 더듬고 밥도 제대로 못 짓고 계모님께 혼나던 모습을요. 그건 연기였잖소.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령은 모릅니다. 내일 제가 그 모습을 보여주면 의심이 풀릴 것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수령은 영리한 사람입니다. 쉽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도망칩시다. 도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 고을을 떠나는 겁니다. 멀리 아무도 우리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말이오.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제 어머니가 계십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두고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도망쳐봤자 수령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역적의 딸이 도주했다고 소문을 내면 우리는 전국에서 쫓기게 될 것입니다. 도윤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오? 당신을 수령에게 넘기란 말이오? 잠깐만요. 서연이 갑자기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서연은 별들을 주시하며 말했습니다. 북두칠성의 자루가 남쪽을 가리키고 달은 상현입니다. 그리고 저기 서연은 동쪽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목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란 말이오? 변화의 조짐입니다. 서연은 도윤을 돌아보았습니다. 곧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수령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고을 전체에 말이지요. 무슨 변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별자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권력의 이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높은 곳에 있던 자가 떨어지고 낮은 곳에 있던 자가 올라갈 징조입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연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수령에게 맞서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지만 때를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입니다. 도윤은 서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연함이 담겨 있었지요. 부인을 믿어야 하겠소? 믿어 주십시오. 제가 우리를 지키겠습니다. 어떻게? 제 방법으로 말입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은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당신을 믿겠소.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그 별들 사이로 운명의 실타래가 천천히 풀려가고 있었지요. 도윤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서연을 형식적인 아내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그 마음이 단순한 신뢰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나는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인가? 도윤은 서연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아름다웠습니다. 바보 같은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어떤 미인보다도 빛났지요. 서연도 도윤을 느꼈습니다. 그의 시선을, 그의 마음을 말이지요. 그녀의 가슴도 두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지켜주려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교감이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밤새 함께 별을 보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 끈끈해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공범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바보 행세를 했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냄비를 엎질렀고 계모 앞에서는 말을 더듬었지요. 이런 멍청한 것, 또 밥을 태웠어. 계모가 소리쳤지만 서연은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뛰어난 여인이 바보 행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지요. 오시가 되자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김서방, 수령께서 부르십니다. 부인과 함께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도윤과 서연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도윤의 뒤를 비틀거리며 따라갔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지요. 아이고, 괜찮소? 도윤이 서연을 부축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보 같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손을 잡는 그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떨리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었지요. 관아에 도착하자 수령이 대청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전 몇 명이 서 있었고 서기가 붓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김서방. 수령은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지요. 수령님 부르셨습니까? 그렇네. 자네 부인을 한번 뵙고 싶었네. 수령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도윤 뒤에 숨듯 서 있었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요. 이리 오너라 아가씨. 수령이 손짓했습니다. 서연은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거라.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겁에 질린 표정이 가득했고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지요. 윤서연이라 했지? 네. 나이가 몇이냐? 21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수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물었습니다. 글은 아느냐? 모릅니다. 그럼 뭘 할 줄 아느냐? 그냥 밥 짓고 빨래하고. 서연은 손을 비비적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영락없는 바보의 모습이었지요. 수령은 잠시 서연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였느냐? 서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아버지는 윤참봉 아니었느냐? 네. 윤참봉은 관상감에서 일하셨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서연의 대답은 더듬거렸습니다. 수령은 눈을 가늘게 뜨고 서연을 바라보았지요. 그래? 아무것도 모른다고? 네. 아무것도. 그런데 말이야. 수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자네 남편이 장가든 뒤로 갑자기 영특해졌더군. 비가 올 것을 미리 알고 도둑을 잡고 전염병을 막고. 참 신기한 일이지? 그건
서방님이 똑똑하셔서. 허허, 그렇겠지. 수령은 피식 웃으며 서연의 주변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관찰하는 맹수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내 아버지 윤참봉께서는 천문을 보는 일을 하셨다더군.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으셨다지. 저는 모릅니다. 정말로 모르느냐? 수령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까? 천문도 별자리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저는 바보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급히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지요. 수령님, 부인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평범한 여인일 뿐입니다. 수령은 서연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봐라. 정말 바보가 맞는 것 같군. 수령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서방, 혹시 자네 처가에 가보았나? 아직은. 부인의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문병을 가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래. 그럼 오늘 당장 가보게. 수령이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뵙고 집안을 살펴보고 오게. 혹시 윤참봉이 남긴 책이나 문서가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왜? 문제라도 있나?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령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요. 좋아, 그럼 가보게. 그리고 김서방. 네, 수령님. 자네가 최근 보여준 능력. 참 대단하더군. 나도 자네를 높이 평가하고 있네. 계속 협조해준다면 좋은 자리를 주선해줄 수도 있어. 그 말의 이면에는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 것이라는 뜻이었지요. 명심하겠습니다. 도윤은 서연을 부축해 관아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문을 나서자 수령은 옆에 있던 아전을 불렀습니다. 저 둘을 지켜보게.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두 보고하라고. 알겠나이다. 아전이 은밀히 뒤를 따랐습니다. 도윤과 서연은 서연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는 내내 도윤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요. 우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도 낮았습니다. 이미 바보 연기를 멈춘 상태였지요. 어찌할 생각이요? 일단 어머니를 뵙고 와야겠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책을 찾아야 합니다. 수령에게 줄 생각이요? 아닙니다. 숨겨야 합니다. 영영 찾을 수 없는 곳에 말이지요. 서연의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초라한 초가는 더욱 기울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지요. 어머니. 서연이 방문을 열자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지요. 서연아. 왔구나. 네, 어머니. 서방님과 함께 왔습니다. 도윤이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장모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고맙구나. 우리 서연이를 잘 돌봐주고 있구나. 어머니는 기침을 하며 일어나 앉으려 했습니다.
서연이 급히 부축했지요.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다. 괜찮아. 어머니는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우리 서연이가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아시지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부디 지켜주십시오. 이 세상은 저 아이 같은 영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저 상자를 가져오너라. 어머니가 방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지요. 서연이 상자를 가져오자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책 몇 권과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이다. 천문서와 예언의 기록들이지. 어머니는 책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지는 내가 결정해야 한다. 숨길 수도 있고 태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머니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지. 서연은 책을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라, 서연아. 너는 강한 아이야. 내 아버지처럼 진실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아이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윤서방 댁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아의 아전이었습니다. 수령님 분부로 확인차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도윤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부인, 빨리 그 책을. 서연은 재빨리 책들을 치마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며 문을 열었지요. 네. 누구세요? 관아에서 나왔네. 김서방도 계시는가? 저기 계십니다. 아전이 방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수령님께서 혹시 윤 참봉께서 남기신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셨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연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전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방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상자를 열어보았지만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장롱도 열어보고 바닥도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군. 아전은 혀를 차며 물러났습니다. 김서방, 수령님께 보고할 것이네. 친정에는 별다른 물건이 없다고 말이야. 그렇게 하십시오. 도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전이 나가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치마 속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도윤은 책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책에는 아마도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조정의 미래, 권력의 변화, 왕실의 운명까지도 말이지요. 일단 우리 집으로 가져갑시다. 그리고 도윤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그 책을 읽고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소. 하지만 이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위험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소? 이미 우리는 위험 속에 있소. 도윤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나를 믿으시오.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소. 서연은 도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지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께 하직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수령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수령은 아전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고? 네, 수령님. 빈 상자만 있었을 뿐입니다. 수령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군. 윤 참봉이 그토록 중요한 책을 그냥 내버려 두었을 리 없는데. 그는 무언가 깨달은 듯 웃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미 가져갔군. 윤서연이나 그 어미가 미리 숨긴 거야. 수령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야겠군. 회유로 안 되면 협박을 해야지. 그는 아전에게 명령했습니다. 윤서연의 어미를 관아로 데려오너라. 병자라 해도 상관없어. 네. 하지만 수령님, 그분은 거동도 못하시는데. 그게 중요한가? 어미를 인질로 잡으면 윤서연은 고분고분 따를 거야. 책도 내놓을 거고. 수령의 얼굴에 음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데려오도록 해. 그리고 김도윤에게도 전하게.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장모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이야. 알겠나이다. 아전이 물러가고 수령은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윤 참봉이 남긴 예언서. 그것만 있으면 나는 한양으로 갈 수 있어.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지. 그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도윤과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서연은 책을 펼쳤고 도윤은 그 옆에 앉았지요. 이것이 아버지의 예언서입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빼곡한 글씨로 별자리와 예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20년간의 예언과 앞으로 10년간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미래를 알 수 있단 말이오? 어느 정도는요.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별은 경향을 보여줄 뿐 확정된 미래를 보여주지는 않으니까요. 서연은 책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의 이동, 자연재해, 전쟁과 평화. 그런 것들을요. 그럼 우리의 미래도 찾아보겠습니다. 서연은 책을 계속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멈췄지요. 이것은 올해 겨울에 대한 예언입니다. 도윤은 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한자와 별자리 그림뿐이라 이해할 수 없었지요. 뭐라고 적혀 있소? 서연은 한참을 읽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겨울에 큰 변화가 온다고 합니다. 높은 곳에 있던 자가 떨어지고 억울한 자가 신원을 얻는다고. 그게 우리와 관련이 있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여기에는 청송고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탐욕이 재앙을 부르고 거짓이 무너진다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서방, 큰일 났습니다. 복돌이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관아에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장모님을 데려간다고 합니다. 뭐라고? 도윤과 서연은 동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령님이 명하셨답니다. 장모님을 관아로 데려오라고. 지금 당장 말입니다.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를.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수령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회유가 안 되니 협박으로 나온 것이지요. 서방님. 서연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결연함도 담겨 있었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서연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가문과 자신의 안위를 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2편을 기대하세요.